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요번에도 3월 달에 시험 보겠죠? 3월 25일이나 왠지 3월 말이나 뭐 4월 초쯤에 볼 거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11, 12, 1, 2, 4개월 남았네요. 그죠? 그, 우선, 이제 여러분들 그 내국 소비세 지금 뭐 객관식 이제 들으러 오셨으니까, 어, 뭐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그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시험을 총 40문제를 보잖아요. 내국 소비세를. 근데 이제 2교시에 회계학하고 같이 보죠. 80문제를 80분 내에 지금 다 푸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시려면요. 고득점이라기보다는 합격을 하려면, 합격을 하시려면은 회계학의 시간을 많이 내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내국 서비스에는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회계학의 시간을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당연히 이제 60점을 넘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내국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30분 내로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문제를 풀 때 뭐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고 내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도 좀 풀어보고 아마 풀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 때요. 세워라 내워라 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반드시 시간 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내 점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30분 내에 끊어줘야 되거든요. 40문제를. 그런데 제가 그 30분은 답 체크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답 체크를 한 3분 정도 잡으시면은 27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쭉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37.5초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저 되게 디테일하게 잘했죠. 그죠? 왜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은 이번 문제풀이 때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훈련을 시킬 거예요. 요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집에 가가지고 혼자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아예 수업 시간 내에 제가 시간을 재놓고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점수를 매기게끔 그 훈련을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때 문제 안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문제 뭐 열심히 한다고 뭐 예습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풀지 말고 여기서 저랑 같이 풀 거예요. 저랑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서 하면은 그래서 지금 한 27분 정도 안에 40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문제당 37.5초에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계산 문제는 37.5초 만에 풀 수가 없어요. 보통 한 1분 잡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면 30초에서 40초 내로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문제 이렇게 딱 주어지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푸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풀어가지고 제가 그만하면 딱 멈추셔야 돼요. 거기서 뭐 이렇게 풀고 이렇게 막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1회 독은 다 하셨죠? 저희 내국 서비스 1회 독은 다 하셨죠? 그 1회 독은 그냥 저랑 같이 그냥 한 번만 본 사람이면 돼요. 저 뭐 이렇게 뭐 많이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번 보고 문제풀이 올 때까지 2번 봐주면 정말 고마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왠지 있어요? 2번 더 보신 분들 있어요? 뭐 있으시면은 뭐 더 좋고. 하여튼 한 번 정도 보셨기 때문에 많이 봐야 뭐 한 2-3번 정도 보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정립이 잘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이론이.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은 우선 주는 그거예요.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게 주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우선 제가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수업 진행 방식은
교재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가세하고 개별소비세하고 주세하고 토픽별로 앞에 처음에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약 정리를 쭉 할 거예요. 저랑 같이 토픽별로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약 정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한 30초에서 40초 문제당 30초에서 40초 잡고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저랑 같이 채점을 매길 겁니다. 채점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가능하면 이 문제집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는데요. 가능하시면은 문제집에다가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따로 이렇게 연습장 같은 데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푸세요. 왜냐면은 이 문제집 한 번 풀 거 아니잖아요. 예. 물론 나 기본서 한 번 보고 문제집 한 번 보고 시험 봤는데 80점이다 이러면은 정말 좋은데 그러기는 사실 좀 불가능하고요. 예, 뭐 여러 번 또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저랑 같이 풀 때는 그냥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푸세요. 그래 놓고 이제 채점을 매길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채점은 여기다가 매기는 거예요. 책에다가 매길 때 답 체크하지 말고요. 답 체크하지 말고 설명 같은 것도 그냥 좀 본인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만 아니면 앞에다가 적어 놓다든지 아니면 거기 문제에다가는 적어 놓지 마세요. 왜냐면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채점을 할 때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으세요. 그냥. 응? 그냥 이렇게 그냥 그어야 돼요. 아주 과감하게 그으셔야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딱 봤는데 제가 3번입니다. 근데 나 2번 했는데 맞다. 이거 내가 실수지. 그리고 안 그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2번 찍었는데 이거 실수지 하고 안 그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연습 안 하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장 가서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떨어져요. 여러분들 문제지에서는요 많이 틀려도 돼요. 비가 막 와도 돼요. 문제지는 괜찮아요. 문제지는 괜찮은데 실제 시험장에 비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떨어지니까. 그리고 요번에는 또 무조건 또 붙으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풉니다. 이거를. 집에 가서 한 번 더 푸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가지고 요게 맞추시면은 이게 그 다음엔 맞았으니까 안 그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는 틀렸는데 내가 집에 가서 또 푸는데 이게 또 이렇게 그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긋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냅두고 그럼 이제 얘는 된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봐요. 이게 여러분들 더 이상 긋지 않을 때까지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딱 그었는데 내가 3개가 그어졌어요. 이거 나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3개 이상이 딱 그어지면은 나는 이 파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은 다시 이론을 가셔가지고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득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법은 제 생각에는 내국소비세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과목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문제집 많이 풀 것도 없어요. 1차 시험이니까. 1차 시험은 그냥 꽈락만 안 나고 전체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뭐 많이 볼 것도 없고요. 기본서하고 문제지하고 요것만 놓고 그냥 저희가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쭉쭉쭉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요. 이 부가가치세, 이 내국소비세 있잖아요. 내국소비세.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80 이상입니다. 무조건 80 이상 맞으셔야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어렵든 쉽든 무조건 80 이상 맞으셔야 돼요. 내국 서비스를 70점대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애매모해요. 참 애매모해요. 근데 80점 이상이 확 넘어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거의 합격할 확률이 95% 이상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80점 이상을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뭐 80점 이상 맞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는 80점 이상 맞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이죠. 그죠? 하지만 이 내국 서비스는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얘는 점수가 올라요. 얘는. 많이 보면 볼수록 오릅니다. 그리고 공부를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저랑 같이 요약 정리를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갈 때는 우울해요. 왜냐면 내가 많이 틀려가지고. 그럼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파트 기본서 있죠. 기본서로 다시 정리를 하고 또 문제를 풀고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거를요. 이제 뭐 11월, 12월, 아직 뭐 1월, 2월, 아직 많이 남았어. 나 1월, 2월에 할래. 여러분들 1월, 2월에 하면요. 웬만큼 공부가 되지 않는 이상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그리고 외우는 것도요. 외우는 것도 이제부터는 진짜 암기하셔야 돼요. 예, 11월하고 12월 요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그 직전에 바로 암기하는 거하고요. 미리 암기했던 걸 그때 다시 암기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기할 거를 제가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제 기본서 다 들으신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제가 암기하라는 거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뭐 나중에 암기해도 돼요. 나중에 암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암기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하면 이제 또 저한테 와서 막 징징대요. 뭐라 그러냐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외웠는데 또 까먹었어요. 당연합니다. 예, 까먹어요. 내가 오늘 외우면 내일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암기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계속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계속 암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게 딱 암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시험 보기 전까지 진짜 80점 이상을 맞으려면요. 10번 이상 보시면 돼요. 그냥 진짜로 10번 이상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10번을 그냥 이렇게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글자의 의미를 새기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 시험 추세가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쭉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번 해 어려운 해죠. 그죠? 작년에 쉬웠어요. 근데 작년에 쉬웠다고는 하거든요. 뭐 내국 서비스 작년에 엄청 쉬웠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제가 작년 문제를 딱 보면서 수험생분들이 쉬웠다고 말해서 좀 놀랐어요. 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왜냐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쉬웠다고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이 예문이 있잖아요. 그 예문 중에서 너무 아니고 너무 맞는 게 눈에 탁탁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쉬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제 어때야 되냐면 이 1번부터 5번까지 이 예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시험 문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예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제대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문제가 제일 부가가치 세 나와요. 제일. 그리고 그 전에 문제는 사실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추세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토픽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토픽에 대한 것만 한 문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 추세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쭉 분석한 결과 재작년부터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폐업에 대해서 쫙 나와요. 폐업에 대해서 쫙 나와요. 예를 들면 폐업하면은 폐업에 대한 과세 기간,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그 과세 대상 여부,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표준,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 경우 그런 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옛날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간주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옳은 것은 딱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험 문제가 그런 식의 유형은 이제 좀 너무 후지고 좀 약간 지나갔고 이제는 문제 추세가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지금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되게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짜증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거기에 있는 거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한 몇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페이지를 다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우리 이거 여기서 배웠습니다. 여기 가서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서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집에 가서 기본서 보시고 문제집 다시 보시고 하면서 반드시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11, 12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집을 딱 끝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한 기본서 한 2번은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1, 2월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 있죠? 그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1, 2월에 이제 아마 저희 모의고사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모의고사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풀었잖아요. 문제를.
그럼 이제 모의고사 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그거를 또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실제 시험장 가서 60점 이상 딱 맞고 채점 매기고 그 다음날 2차 시험 준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차는요. 1차는 전략이거든요. 예.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전략을. 응? 근데 제가 내국 서비스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내국 서비스의 전략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회계학 전략 같은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내국 서비스의 전략은 없어요. 이건 그냥 다 해야 돼요. 그냥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80점 이상은 거뜬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모의고사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어려운 것들 이렇게 조금 더 하면 그러면 이제 90점 이상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80점 이상 맞으려면은 몇 개 틀려야 돼요? 8개거든요. 8개.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요번에 어려운 해라고 그랬죠, 제가. 보통 어려운 해는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은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게 막 나와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35회 보시죠. 여러분들 33회 시험인가? 33회 시험인가에 주세 같은 경우는요. 뭐가 나왔냐면요. 그 실무진들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막 별표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것까지 어떻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100점 나오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틀리게 하려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좀 어려운 해에 그런 문제들이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접할 수 있는 회차예요. 요번 회차가. 그래서 그게 부가세는 제가 진짜 다 다뤄드리기 때문에 부가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근데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 있죠? 거기에서 만약에 모르는 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 당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르구나. 그리고 과감히 찍으셔야 돼요. 모르구나. 이거 틀리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8개 중에서 2개 틀리면은 몇 개 남은 거예요? 6개죠? 그러면은 뭐 6개 맞춰서 틀리면 안 돼요. 6개 뭐 다 틀리면 안 돼요. 이제 거기서 뭐 6개 내에서 이제 틀리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가능하시면 한두 개? 그러면은 여러분도 90점 넘어요. 4개 틀리면 90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요. 하나 틀린 사람도 많고 뭐 2개 틀린 사람도 많고 90점대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 쉽다 그래가지고 다 고득점은 한 사람도 있지만 공부를 약간 조금 잘못하신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내국 소비세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거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요 이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것도 이해 위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문제 풀다가 혹은 나중에 막 많이 틀렸는데 나 모르겠다. 그러면 저를 막 괴롭히셔야 돼요. 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질문하고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다 실강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막 와서 쫓아와서 막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막 질문란에다가 막 도배를 막 해놔도 돼요. 예, 괜찮아요. 저 이제 각오했어요. 요 4달 동안. 제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계속 여기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수험생분들한테 듣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갈수록 다크서클이 자꾸 내려오세요. 아마 여러분들 저 한 2월 되면요. 여기까지 아마 시커매 있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남은 4개월 있죠. 이 남은 4개월은 정말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1차 시험. 만약에 진짜 1차 시험 떨어지면요.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왜 괜히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벌써 4달 남았는데 이 4달 안에 1차 시험 못 붙으면 안 돼요. 빨리 붙고 2차를 공부해야지. 나 지금 인생 뭐 다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4달은 무조건 1차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차 무조건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시험장 가서
점수를 물론 딱 60점대 그러니까 딱 커트라인 딱 60 맞아가지고 합격하면은 좋은데요. 이제 뭐지? 딱 시험 다 보고 나와서 바로 채점을 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채점을 하면 딱 60 나오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나 체크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회계학 같은 경우는 또 딱 40 나오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나 여기서 하나만 잘못하면은 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자 발표 때까지요. 불안해서 공부를 못해요. 안 그래도 3월 말에 시험 보면은 4월이어서 봄이어서 놀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돼. 나 딱 60점이야. 너무 불안해. 그러면서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계속 놉니다. 이제 그때까지. 근데요. 여러분들 2차의 합격 여부는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2차 시험 보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질까요? 아니죠. 공부 안 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게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약간 이런 기간이 있어요. 누구는 놀 수 있는 기간, 누구는 공부하는 기간. 이러면 이제 여기서 갈리는데 그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딱 보고 1차 합격자 발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합격을 했어요. 딱 커트라인 60인데 딱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죠. 한 달 정도를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연도에 2차 유예로 붙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12개월 꽉 채워서 공부한 사람하고 그 한 달 버리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등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90명에서 커트라인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딱 60점에서 붙으면 너무 불안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채점을 딱 매겼을 때 한 회계학도 한 45점 이상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평균치도 한 65점 이상 정도 나오게끔 그 정도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딱 채점. 근데 제가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하고도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65점 나왔는데도 막 와서 불안해서 공부를 못 하겠어요. 막 이래요. 제가 얘기를 하죠. 너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공부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마음속으로는 나 평균 65점 이상 그리고 절대 꽈락도 딱 40점이 아닙니다. 무조건 45점 이상. 그 다음에 내국 서비스는 무조건 80 이상.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하셔야 돼요. 이거 80 이상 제가 진짜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하려면은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최소 10번 이상 보셔야 되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자신하는 게 모든 2차 유예 보고 다 합격하신 분들이 다 그래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다 됐어요.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덥죠? 그죠?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선 우리 교재를 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목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 보시면은 제가 부가가치세를 총 토픽 20개로 이렇게 쭉 짰어요. 그래서 뒤에 아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희 이제 표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한번 볼까요? 앞에 목차에 개별 소비세는 토픽 12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토픽별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세는 토픽 14개로 정리했어요. 제가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공부할 때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기본 때 거의 안 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히려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풀이 때 더 집중하려고 토픽을 더 상세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관세사 기출문제라고 그래서 27회부터 34회까지 쭉
넣어놨어요. 근데 아마 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좀 삭제해 놓은 문제도 있고 이렇게 좀 쫙쫙쫙 줄쳐놓은 것도 있고 얘가 4개씩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 뭐 안 봐도 되는 거 개정된 부분 그거 다 반영해서 넣어놨습니다. 기출문제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일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 있죠? 예.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볼 거냐면요. 526페이지. 예. 쪽수를 안 써놨네. 예, 526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기본 통칙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기본서에 아마 기본서 보시면은 기본서 밑에 제가 통칙 이렇게 조금씩 해당 파트마다 이렇게 넣어놨을 거예요. 그거를 한꺼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심하실 때 이렇게 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가 왜 이 통칙을 왜 보라고 하냐면 저희 시험 문제 예문이에요, 이게. 통칙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통칙은 이 통칙만 가지고 제가 뭐 따로 수업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통칙은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은 집에서 이제 우리 기본서 쭉 풀고 나면 제가 통칙 뭐뭐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 그냥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통칙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막 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밑줄 치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통칙을 이렇게 한번 읽고 맞아 그러면 돼요. 그냥 이거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봤는데 이거 좀 이상해. 왜 이상한지 이상한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이해가 또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통책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책 같은 경우도 한 10대 번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보세요. 한 문제당 30초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한 문제당 30초 안에 풀어야 되는데 실제 시험장 딱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교시 때 뭐 봐요? 관세법하고 무형영어 보죠. 근데 관세법은 뭐 그러그러하게 봤는데 무형영어에서 너무 어렵게 나와서 못 봤어요. 그럼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2교시 때 딱 왔는데 회계학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첫 번째 이제 내국 소비세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문제를 내국 소비세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무의식 중으로 이렇게 찍어서 답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딱 보고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내국 소비세는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딱 보고 3번, 4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답 체크 그렇게 하면 딱 30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딱 30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리고 회계학을 그렇게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답 체크 시간 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내가 무의식 중에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야 되려면은 어때야 돼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칙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안다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많이 봐서 이게 맞는 문구인지 틀린 문구인지를 바로바로 알아야 돼요. 심지어 뭐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다가 딱 일어나서 너 여자야 남자야 그러면 딱 알잖아요. 내가 그게 헷갈리진 않잖아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헷갈리진 않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딱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통칙을 딱 불러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아 틀려 이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의 통칙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진짜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계산 문제 어렵다 하는데 계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가 한번 어렵게 내가 진짜 작정하고 들어가서 한번 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50점도 못 나올 수 있어요. 50점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제 모의고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것도 제가 작정하고 낸 거는 아니거든요. 진짜 막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거기서 고득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가지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80점 이상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공부 방법 말씀드렸어요. 저랑 같이 정리하고 시간 재놓고 문제 풀고 그리고 문제는 집에서 굳이 풀어 오시지 말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페이지에 자 토픽 1의 부가세 기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토픽을 한 어느 정도가 만약에 지금 토픽 1부터 한
토픽 5까지인가? 그것까지 딱 끝나면 총칙이 다 끝나거든요. 총칙이 끝나면 제가 기출문제 27회부터 34회까지의 총칙에 관한 기출문제를 또 시간제 놓고 또 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푸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저랑 같이 풀 거니까 굳이 뭐 이렇게 풀어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채점 나 봐주면 안 돼요. 다 틀려도 돼요. 괜찮으니까. 예. 자, 우선 4페이지에 자, 토픽 1에 자, 부가세 기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시험 문제 나올 게 뭐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우선 뭐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과세 방법에서 가산법하고 공제법이 나와 있는데 자, 공제법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공제법 두 가지 있죠. 전단계 거래법하고 그다음에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전단계 세액 공제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거고, 자, 거기 매입세액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만 한다?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전단계 세액 공제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어서 그 국경세 조정하는 게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화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재화를 외국 사람이 쓰니까 소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을 하게 되면 그 재화를 우리나라 즉 국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화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유형 보시면 자, 소비형, 소득형, 국민 총생산형. 우리가 국민 총생산형을 보통 GNP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요 세 개 중에서 무슨 형을 취하고 있다? 소비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형에서 뭐 의나 뭐 그런 건 다 따로 보시고요. 여러분들 그 소득 측면 잠깐 보시면은 자, 소비형, 소득형, 국민 총생산형 요거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소비형에서는요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빼고 자, 자본재 구입액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이게 큰 특징이죠.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 나간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투자액을 모두 다 빼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장단점 보시면 소비용은 투자 촉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올 한 해 아주 뭐 큰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분하지 않고 그냥 돈 나간 만큼 전액 공제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급이 들어올 거니까 투자 촉진이고요. 자, 소득형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이 우리가 감가상각비만을 공제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어렵잖아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뭐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총생산형은 그 나온 것에 대해서 다 더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투자의 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유럽 모델입니다. 미국 아니에요. 유럽이에요. 그리고 자, 몇 년도에 도입이 됐죠? 1977년도 7월 1일입니다. 1977년도 7월 1일 자부터 개별 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하고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 특징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우리나라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네, 부가가치세 국세죠. 자, 그 다음에 간접세예요, 직접세예요? 간접세입니다. 자, 우리 간접세의 특징이 뭐예요? 간접세는 어떻게 내는 거죠? 납세자하고 그 다음에 담세자하고 다른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게 소비세예요. 소비세. 국내 소비세, 즉 내국 소비세 세 가지를 시험 보는 거잖아요. 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특정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다. 일반 소비세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가세 계산할 때요. 인적사항 고려했어요? 고려 안 했어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세에 들어가지 않고요. 물세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거래에 있어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자, 근데 모든 단계마다 다 세금이 붙잖아요. 자, 그러니까 단단계 거래세다, 다단계 거래세다, 다단계 거래세입니다. 다단계 거래세.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부가가치세는요. 이 세금을 걷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쓰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세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다. 그 매입세액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생산지구 과세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구 과세원칙이다. 예, 요거 정리를 쭉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험에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는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예, 그지만 알고는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5페이지 이렇게 쭉 정리는 했고요. 자, 거기 보시면은 저기 5페이지 잠깐 보시면 국세, 보통세, 그 다음에 종가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종가세는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어떤 수량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잖아요. 어떤 가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종가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6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이거 되게 쉬워요. 제가 이거는 되게 시간 짧게 드릴 거예요. 우선 6문제죠. 예, 요거는 제가 뭐 한 20초 정도만 드릴 테니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간 재놓고 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푸세요 하면 푸는 거예요. 자, 푸세요. 자, 같이 한번 풀게요. 자, 우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뭐 쉬워요. 여기는 1번부터 6번까지 뭐 다 맞으셔야죠. 자, 우선 1번 보시면 부가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자,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럼 뭐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번 보시면 부가세 과세체계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우선 1번에는 종가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고요. 자, 2번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맞고, 자, 3번에 소비지구 과세원칙 채택하고 있고요. 자, 4번이 틀렸죠. 단단계 과세가 아니라 다단계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과세체계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소비용 부가가치 맞고요. 자, 3번에 목적세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보통세에 해당한다 이래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4번 보시면 단일 비례세율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왜냐면은 부가가치세는 10%잖아요. 그냥 10% 아니면 0% 이러니까 단일 비례세율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5번 보시면 재화 또는 용역에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 부과되는 가치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게 뭐 다단계 과세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여러분들 5번이 틀렸습니다. 인세가 아니라 물세입니다. 인적사항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물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모두 다 물세예요. 예, 인적사항 절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선 1번에 중간재와 자본재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죠? 우리가 자본재까지도 모두 다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소비용 부가가치에 대한 얘기고요. 자, 2번 보시면 요건 좀 뒤에 나오는 건데, 자,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무관하다. 예, 맞고. 자, 3번 보시면 국경세 조정과 관련해서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예, 맞고요.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거래 징수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 징수가 뭐냐면은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은 난 이 사람한테 100만 원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110만 원을 가져오는 거죠. 즉 거래는 100만 원인데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10만 원만큼. 그게 거래 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래 징수 여부에 불문하고 부가세 납세 의무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뒤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이게 어떤 통칙에 있냐면 부가세 거래 징수 여부 및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5번에 물세 맞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나머지는 다 맞는데 여러분들 5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가액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과세표준은 뭘로 가요? 무조건 공급가액, 즉 전액으로 가셔야 됩니다. 전액 그렇게 가야 돼요. 공급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래야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토픽 1은 우리가 뭐 가볍게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볼게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자, 몇 사람 있어요? 2사람 있습니다. 자, 누구하고 누구 있죠? 사업자하고 그렇죠. 예,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2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요 사업자의 정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사업자는요, 영리 유무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요. 예, 영리 목적이 있든지, 영리 목적이 없든지, 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자,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업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업상. 계속 반복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적. 자,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인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되고 물적으로도 독립적이어야 돼요. 예. 자,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영리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뭘로 들어가요? 납세 의무자로 들어간다.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저희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국가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틀린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틀린 거죠?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틀린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영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다 사업자에 들어가고 당연히 납세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재화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여야만 한다. 아니면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 필요 없어요. 사업자여도 되고 사업자 아닌 사람도 무조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무조건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예,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9페이지 보시면은 1번의 납세 의무자에서 제가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여러분들 한 번은 저랑 같이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거 막 앞으로 막 끌고 오겠습니다. 예. 자, 우선 거기 사업자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납세 의무자에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 포함되고, 자, 법인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포함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면세에서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예요, 과세예요? 면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입니다. 국가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우리가 면세라고 하지만 과세되는 게 네 가지가 있었죠? 예, 우리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페이지 연결해 놓을게요. 자, 우선 페이지 몇 페이지 가실 거냐면은 우선 페이지 20 네, 우선 페이지 89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다 페이지 89페이지 적고 8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리하실 때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 페이지 89페이지에 이제 토픽 9에 면세 볼 건데요. 자, 89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기타 보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기타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자, 거기서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예, 5번. 자, 5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뭘로 가요? 면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등은 납세 의무자라고 하지만 얘네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면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그 당구장 표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용역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부터 D까지 여러분들 이게 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특히 A를 좀 잘 봐주세요. A가 요번 2017년도에 그 추가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A 보시면 우정사업 조직이 부가 우편 역무 중에서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이거는 우체국 택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우정사업 조직의 우편 주문 판매 대행 용역, 자, 거기 우편 주문 판매 대행 용역에다가 밑줄 치시고 이거는 요번 2017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요번 시험에 그 국가 등이 소포 우편물 방문 접수해서 배달하는 용역은 과세다,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이제 우편 주문 판매 대행 용역도 과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B에 고속철도 밑줄 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밑줄 치라고 하는 거는 집에 가서 다 암기하고 오셔야 돼요. 내일도 또 할 거죠, 저랑 같이. 그러니까 내일까지 요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C번 보시면은 자,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래서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요, 뭐 앞글자 따가지고 좀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임대업의 임, 도매업의 도, 뭐 음식점의 숙박업의 숙, 그 다음에 골프장의 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임도, 음숙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등이 이런 것을 이런 용역 혹은 이런 재화를 공급을 할 때는 과세를 한다. 자, 근데 가로 볼게요. 자, 가로에 다만 국가 등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과 그 다음에 국방부 또는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좀비 소객에 제공하는 재화 용역은 또 면세. 우리 시험 문제는 이 가로가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 보시면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서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 이게 뭐냐면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이 뭐 성형외과 시술이나 뭐 피부과 시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 수의사의 진료용역 중에서 일반 가축 진료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용역은 다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 등이 이렇게 A부터 D까지를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페이지 하나만 더 연결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더 연결을 하실 거냐면 이거 보실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한꺼번에 봐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면서 이거를 여러 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거기 9페이지에 거기 페이지 89페이지 연결해놨죠? 예, 그래 놓고 거기 89페이지 그 옆에다가 페이지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21페이지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그 제일 위에 보시면 10번의 기타. 자, 이 사업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기타에서요. A부터 F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당구장 표시 볼게요. 네, 사업장. 자, 우리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지만 국가 등이 거기 보시면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 운영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과세할 때 사업장을 뭘로 할 거냐 이것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업무 총괄 장소입니다. 그때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예요. 자,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보시면 만약에 얘를 위임이나 위탁 혹은 대리에 의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자, 누구의 업무 총괄 장소? 예, 수탁자나 대리인의 업무 총괄 장소로 한다. 자, 여기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등이 딱 나오잖아요. 자, 국가 등이 딱 나오면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 나왔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납세 의무자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다, 과세다. 면세입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가 등이 우리가 고속철도 등 혹은 뭐 우편 판매 용역이든 아니면 뭐 음식점 혹은 뭐 요양급여가 제외되는 진료 용역 뭐 이런 용역들을 제공을 할 때는 뭘로 간다? 과세를 한다. 자, 근데 그렇게 과세를 할 때 사업장은 뭘로 가요? 업무 총괄 장소로 갈 거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어떤 위탁을 줬어요. 어떤 수탁자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수탁자의 업무 총괄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쫙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거를 지금 왜 하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하나가 나오면 그것과 연관된 게 같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은 항상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좀 많이 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9페이지에. 자, 거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이거 올해 시험 문제 나왔죠? 부동산 매매업. 예. 자, 부동산 매매업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매매업 나오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힘드시죠? 자, 부동산 매매업. 자, 우리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 나오면요. 우선 이제 나중에 사업장 가서 제가 더 정리는 더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두 가지가 먼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자,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 예, 얘는 재화의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이죠. 예,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떠올리셔야 돼요. 자, 부동산 매매업은요. 간이과세자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들어갈게요. 자, 이거 지금 통치기거든요. 자,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이거 요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부동산의 매매, 건물 신축 판매 포함해서 자,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자, 2번 보시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여러분들 그 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취득하거나가 아닙니다. 엔드 요건이에요. 자, 취득하고 2회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 우리가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부동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팔리는 게 아니고 좀 괜찮은 물건 사놨다가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업자의 정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계속 반복적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은 사실 올 한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는 경우를 통칙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정해놨냐면 만약에 나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이렇게 표명만 해도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그게 동그라미 1번 얘기예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래도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표명은 안 했는데 한 과세기간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한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거나 혹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요 내에 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이상 취득하고 1회 이상 취득하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몇 회 이상 매각이 있을 때 2회 이상 매각이 있을 때. 자, 여기서는 엔드 요건이에요.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이 한다면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있다 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요번에 이게 나왔잖아요. 이 두 번째 게 요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있다. 요 통칙이 요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문으로.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보시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요. 사업자인지 여부와 용도 및 목적에 관계없이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자, 거기 겸용사업자. 자, 겸용사업자에다가 밑줄 치시고, 겸용사업자는 우리가 면세하고 과세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영세율사업자. 자, 거기다가도 밑줄 치시고, 이 두 사람은 우리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봅니다. 과세사업자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한 10분 정도만 쉴게요.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납세 의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